어떤 면에서 혹시 위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두 종류의 위기인데 네. 30대, 40대의 건강한 사람이 네. 맹장염이 걸렸다. 네. 대장염이 걸렸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네. 그게 일종의 급성 위기라고 하면 네. 80대, 90대 먹은 노인네께서 네.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엉치뼈를 부러뜨렸어요. 네. 이 수술도 못해요. 젊은 사람이었으면 그건 병도 아니에요. 뼈도 깨지지도 않지. 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자일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는 네. 후자다. 이미 한국 경제가 상당히 노화되어 있다. 한국 경제 한마디로 프레자일이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깨질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가계부채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네. 이자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을 별로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식당 가보면 진짜 사람이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 줄 막 서던 그 식당이 지금 뭐 자리가 텅 비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자일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제조업이 절반 이상이 지금 5년 전하고도 지금 못하다고 했잖아요. 네. 곳곳을 들여다보면 기업도 안 좋고 가게도 안 좋고 국가도 빚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상황은 97년도와 같은 급성 위기는 아니다. 네. 서서히 고를마 터지는 이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저는 위기가 좀 심각하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경제 위기, economic crisis 이 단어에 부합하는 그 경제 위기는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그것에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경제 규모가 줄어서 오히려 역성장하는 IMF 외환 위기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그런 걸 이제 경제 위기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가 경제학자에게 여쭙는 위기라는 단어가 그 위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곽수정 교수님하고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누다가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위기냐고 물어보시길래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장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이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MIT에 이제 킨들버거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킨들버거 교수가 이제 그 30년대 위기를 다룬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 위기가 뭐냐? 정말 정의하기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데 비유하면 이런 거다. 미인이 누구냐? 미인을 한번 정의해봐라. 네. 그럼 아무도 미인을 정의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 그게 킨들버거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에는 그 정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년 평균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폭을 가지고 내려가던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지속되면 그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그런 정의를 떠나서 맞아요. 예를 들면 1% 성장률로 한 4, 5년 앞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확실히 장기 침체 맞죠? 장기 침체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다 괜찮고 성장률만 1%대로 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 성장률이 1%로 계속 간다고 저성장이라 해서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 디파인 할 수 없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그럼 그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너무나 터질 때가 많은 것이지. 조금만 건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터질 그 요소가 많다. 그게 이제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실제로 터져버리면 엑스포스트 위기고 그렇죠. 사후적 위기고 그런 상태가 터지진 않았지만 계속 가는 상황은 엑스안테 위기다는 거죠. 사전적 위기다. 따라서 위기는 터져야만 위기가 위기인 것이 아니고
쓰러지기 직전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위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성장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네. 그거 말고도 지금 기업의 절반 정도가 지금 생산 규모가 줄어들고 5년 전보다도 나쁘고 네.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도 굉장히 많고 네. 국가 부채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면 위기는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의 영어 단어, fragile,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뭐 기업을 만났지만 더군다나 24년이 24년 끝자락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이 둘의 그 진흥하려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정 이쪽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해야 될지를 더 주저하는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말고도 정치적 상황으로도 물음표가 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뭐 이쪽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이걸 또 신규 투자를 해야 될지 트럼프가 되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내일을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 고민들, 사안들이 많지만 교수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대표적인 주제는 또 저출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또 선배님이시고 오래 사셨고 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한국 경제를 같이 살면서 지켜보신 장본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수 의견하고 상당히 제가 다른 소수 의견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자연스럽게 말씀 주시죠. 전 한마디로 하면 저출산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되고 네. 둘째, 저출산이 문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정부가 얼마를 쓰더라도 예. 이 문제 해결 못 한다.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는 문제다. 네. 이게. 네. 근데 지금 전부 돈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물론 돈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루거나 네. 애 낳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겠지. 상당수 있겠지. 근데 그분들은 때가 되면 애 다 낳는다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상당수가 저는 문화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틀린 게 우리 어머님이 7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네. 제가 셋이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네. 지금 하나씩 낳았어요. 예. 세대가 다른 거다 얘네들은. 네. 그리고 걔네들은 누가 낳지 말라고 해서 낳지 않은 게 아니고 예? 우리 40년 전에 50년 전에 뭐 나라고 해서 낳았나? 그때는 다산이 문화였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첫째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문화의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왜 그런가 네. 라고 우리가 영어로 큐리어스하게 들여다볼 문제지 네. 이게 마치 무슨 뭐 만성암인 것 같이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그 맞지 않다고 보고 과도한 공포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뭐 30년 뒤에 뭐 인구가 없다고요? 30년 뒤에 우리 평균 연령이 최소한 10년 이상 연장이 될 텐데? 네. 그럼 10년 이상이면은 우리 평균 연령이 한 10%, 2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 10%, 20% 줄어드는 것을, 그러니까 연령이 늘어나는 것으로 상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세이던 정년을 70세로 75세로 늘리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공포 마케팅이다 이것도. 저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저는 문화적인 접근으로 하자. 그리고 아무리 집 좁아라. 네. 아무리 집 좁아라. 네. 결혼하나. 애 낳냐.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셋인데 뭐 다 둘 결혼하고 하나 좀 과정에 있지만은 결혼 안 하겠다? 그럼 뭐 목을 비틀어 갖고 결혼시킬 거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겠다? 그럼 뭐 입양을 시켜줄 거요? 본인도 그걸 못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자기 자녀를 애를 낳거나 결혼하거나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건데 어째 우리가 수백만 명의 젊은 세대들에게
애를 낳으라는 등, 결혼을 해야 된다는 등, 뭐 3포라는 등, 5포라는 등, 7포라는 등 그런 비아냥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그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들어주는 게 더 시급하고 그 저출산 문제는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뭐 오히려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애가 안 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근데 그거는 의사의 문제인 거지. 그 의사가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과를 다르게 바꾸든지 뭐 성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응급으로 가든지 그건 자기가 적용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돈을 몇백만 원 지어줘 가지고 애 더 낳아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밥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첫째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데 놀라운 거는 저 같은 낙관론자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산부인과 의사는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우스갯소리로 드리고요. 말씀 속에서는 어쨌든 저출산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관측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의 부모님 세대는 이제 소위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는 다출산이 문화인 산업사회예요. 그렇죠. 초기 산업사회지. 그러니까 다출산이 문화였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다출산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맞는 문화가 정립된 그렇죠.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저는 그 사회를 인정해주고 저출산을 원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뭔가 보완 조치를 해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빨리 저출산 사회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전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우당탕탕 경착륙스럽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도 너무 빨리 진전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줄이는 걸 문제 삼지 말고 그 변화된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자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수능적.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놓고 봅시다. 외부 문화, 외국 문화, 외래 문화에 가장 민감한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대도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 중에서도 외국 문화에 굉장히 빨리 이게 영향을 받는 홍대라든지 뭐 압구정 명동이 있는 반면에 같은 서울이라도 저 도봉구 가봐요. 50년대, 60년대 제가 있는 숙대부근만 해도 아직도 일제시대 때 건물이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컬처럴 현상이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상황을 너무 이게 집이 없어서 못한다. 집 지어주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 또래 이제 사람이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애도 뭐 하나? 뭐 많이 나면 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손자가 귀하겠어. 귀하죠. 그죠? 근데 아들이 40대 되도록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러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일이 없어서 직장 있어. 집도 있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자녀들의 그 생각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나는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시학 교수가 자기 아들이 딸이 결혼 안 하려게 집도 있고 다 있어. 직장도 있어. 안 해. 그거는 냅두고 방송에 나와갖고 최초사의 이거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저같이 나는 안 가? 오케이 가지 마. 결혼해보니까 골치 아픈 것도 많어. 저는 이렇게 방임하는 사회. 따라서 때가 되면 걔네들이 다 낳지 말아도 7명씩 낳을 때가 저는 곧 온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정말 교수님 말씀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도 그 생각의 견해를 또 명확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제 경익난갑 토론합시다라는 이 시리즈를 만든 것도 다양한 다른 생각의 의견을
고루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더 건전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뭐 물론 일본 경제지에서도 한국은 끝났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본은 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를 네. 적당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표현 자체가. 예. 그럼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네. 잠깐 외출했다고나 할까? 네. 그러니까 lost가 아니고 네. 그냥 displaced다. 잠깐 딴 데 있었다는 거죠. 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네. 일본의 불경기 이거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네. 일본의 1인당 금융자산은 우리의 평균 우리가 지금 3만 불, 4만 불이거든요.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이. 네. 일본은 10만 불이 넘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융자산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네. 엄청 부자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 부자 나라가 한 10년, 20년 장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네. 우리는 오히려 그거 대신에 뭐가 있냐? 빚만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빚도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문제는 없는데 네. 우리는 모아놓은 게 없어. 모아놓은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콘크리트 아파트야. 이 콘크리트 아파트는 해가 지날수록 낡아져. 네. 값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40년,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외국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자꾸 우리가 일본더러 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저는 손가락질 할 때서부터 너 일본을 그렇게 가볍게 일본은 절대로 바다 밑으로 꺼지지 않는 나라다. 왜?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이 있는 나라다. 네. 우리는 그게 없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적당한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1인당으로 따지면 일본보다 더 금융자산이 많아요. 이 인구는 우리 절반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의 양은 우리보다도 한 2배, 3배 많아요. 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은 우리보다 4배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은 가보면 아시지만 집도 흐름해. 아파트도 몇십 년 된 아파트야. 근데 대신에 은행에 예금이 30억, 20억씩 있어. 우리는 아파트 가보면 막 대리석에 피가 번쩍해. 통장을 열어보면 마이너스 대출이야.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미래가 밝으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자꾸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절대로 잃어버린 30년이 조금 못 살았는데 조금 성장률이 떨어졌었는데 그 떨어진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한 금융 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는 기술도 뭐 있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빚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다. 전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30년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한국에 올 가능성이 크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국을 일본보다 더 걱정하는 편이죠. 주신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없었고 네. 한국이 나홀로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 있으니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으니 2017년, 8년서부터 가고 있는 네, 거죠. 가고 있으니 네. 뭔가 특단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본 이야기하면서 금융자산 저축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그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게가 문 닫으면 최소한 5, 6년은 먹고 살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는 아파트거든. 아파트죠. 근데 나만 팔면은 살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못 살면 아파트를 다 내놓잖아요. 네. 그럼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금융자산의 비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우리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실물도 아니에요. 그냥 실물도 아니에요. 콘크리트. 어쨌든 예, 실물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배적으로 높고 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작기 때문에 취약하다. 취약할 수 있고 대응력이 약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길게 대화 많이 해본 적은 많지 않으시죠? 경인관과 토론합시다. 토론이지만 물론 주로 교수님의 말씀 여쭙지만 소감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오늘. 일단은 딱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은 상대편을 배려하자. 네. 상대편을 배려하자. 그게 부자면 부자대로 네. 배려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동정심을 가지고 배려하자. 기업이면 기업, 또 네. 노동자면 노동자대로. 대한민국이 부족한 게 저는 상대편에 대한 배려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모두가 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전 춥지 않은 나라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배려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말씀 속에 제가 배려를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셔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적어도 그런 생각의 틀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 교수님 모셔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하시는 중에 밖에 눈이 내립니다. 그래요? 네, 눈이 내린다는 거는 이 말이 하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인정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배려하는 사회, 나랑 생각이 다른 혹은 입장이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뭐 잃어버린 20년 없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